안녕하세요. 지은지안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6과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냉전체제 파트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이번 단원부터 교과서 5단원, 제 교재 똑같이 5단원 파트 들어갑니다. 여기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의 동아시아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전후 처리, 전쟁 후에 동아시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체제가 수립되잖아요. 그 안에서의 동아시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수교, 이제 그 냉전이 완화되면서 여러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끼리도 수교를 맺거든요. 그 과정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단원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6개 국가, 중국, 베트남, 북한, 이렇게 사회주의 3개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3개 국가 있죠. 한국, 일본, 타이완, 대만, 이렇게 해서 총 3개 국가가 각각 어떻게 경제가 성장했고 정치가 발전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그게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이에요. 교과서는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를 따로 정리를 해뒀어요. 요즘 동아시아사는 지역사 문제가 꼭 한두 개씩 나오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뭐 보통 상하이, 중국 지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등장하면 뭐 이제 생소한 지역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교과서 내에 있는 지역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랑 함께 한번 딱 정리하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교과서 내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들이 쫙 정리되는 느낌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동아시아 12단원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냉전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본이죠. 일본.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없나?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 1번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너무 중요하고요. 국공내전도 최근에 등장하고요. 또 일본 전후 처리 중에서 도쿄 재판이나 신헌법 이런 내용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6.25 전쟁은 잘 안 내요. 6.25 전쟁은 선지 하나 정도 이렇게 내기 때문에 가볍게만 살펴보고, 역시 또 잘 나오는 게 베트남 전쟁이죠. 이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확실하게 보고, 여기 국교회복, 수교 과정도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연도로 물어봐. 그래서 이거 수교 체결한 연도 알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도 연도. 근데 근현대사, 물론 동아시아사가 우리 쌍사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동사랑 세계사 있으면 동사가 연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사에서 이제 연도가 조금 더 중요한데, 세사도 연도 외울 건 외워야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물론 전근대사 파트에서도 연표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근현대사에서 연표 문제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사는 이 중에 지금 12, 13단원이 제 교재 기준으로 12, 13단원이 현대사거든요. 현대사는 또 연표 문제 비중이 더 높아. 거의 연표 문제야. 그러니 연도 확실하게 암기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개념만 맨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뒤에 다 잘 하고 있죠, 혼자서. 여러분, 이것만 제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고, 꼭 선지도, 기출문제 선지도 제가
다 모아놓은 거니까 확인하고. 연도 꼭 외워야 돼. 연도 안 외우면 큰일 나요. 연도 못 외우겠다. 지금이라도 생활과 윤리로 넘어가십시오. 아, 농담이고요. 연도 꼭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연도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저랑 함께 이렇게 흐름을 먼저 잡고, 특히 이제 또 이런 전쟁 파트가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쭉 흐름을 잡고 이 중요한 사건의 연도를 여기서 한번 본 다음에 뒤에 가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까지 꼭 풀어보고, 문제는 제가 어쨌든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개념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진짜 한 땀 한 땀 골랐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골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문제 풀고 싶으면 기출 문제집 풀면 되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처리와 냉전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 지도예요. 한번 공부할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구상입니다. 이거는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후에 세계를 다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카얄포라고 많이 하시고, 한국사에도 많이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오고, 동아시아사에도 나오고, 중요한 회담입니다. 근데 아직 동아시아사에서는 단독 문제를 출제한 적 없고, 연표 문제나 연표 문제 때 그때 얄타 회담 나온 거 기억난다. 아니면 선지로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연표 문제로는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43년에 진행됐어요. 자, 미국, 영국, 중국이야. 자,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카얄포잖아. 그래서 미영중, 여기는 미영소거든요. 그래서 카얄포 이렇게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 꿀팁입니다. 자, 카이로 회담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요. 그리고 일본 식민지 독립을 여기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의 독립을 여기서 최초로 언급해요. 이때 그래서 장제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국 측에 장제스가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이때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점령지 또 만주나 타이완 이런 것도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이제 얄타 회담. 이제 독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독일이 5월에 항복을 하거든요. 이제 독일 항복하기 전에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해서 나누자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소련의 대일전 3전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전까지는 유럽과의 전쟁에서만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혼자 일본을 막기가 계속 부담스러우니까 소련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 오케이 한 거죠. 그리고 포츠담 선언 7월. 이미 독일은 항복했어. 이탈리아도 항복했고 누구만 남았어요? 일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이행을 재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때 약속한 거 우리 꼭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 영토를 한정했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재차 요구합니다. 얘기했었죠? 이때 연합국이 엄청 화가 났어요. 일본 이때 항복 안 하면 진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했는데 진짜 핵폭탄 2방을 쏴버렸죠. 이것 때문에 포츠담 선언 이후에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핵폭탄 2방을 결국 던져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뭐든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포츠담 선언을까지 하고 일본이 8월에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미국과 영국, 미국의 처치
아니 죄송해요.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1941년 대서양 뉴펀들랜드 섬인가?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네,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서 국제연합을 만들자.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45년 10월에 국제연합이라는 걸 창설합니다.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아시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국제연합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끝!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전후처리. 이거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예요. 아시겠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우리 한국사 때도 배웠죠? 정부 수립할 때 일본이 8월에 항복을 해요. 근데 이때 어떻게 쪼개졌냐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소련이 결국 대전에 참전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더 남쪽으로 들어섰는데 소련이 대전 참전 때문에 만주랑 북쪽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한반도에 남쪽엔 미군이, 위쪽엔 소련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도 일본군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처리하려고 아래쪽엔 미군이, 북쪽엔 소련군이 들어왔다. 결국 그 얄타 회담 때 소련군이 대전에 참전한 것 때문에 소련이 북쪽까지 들어온 게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각각 자기 땅에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미군이 정치를 주도하고 위에는 소련 군대가 정치를 주도해요. 여기는 한국사에서 더 자세하게 배웠을 텐데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어찌저찌 결국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서로 밥그릇 싸바다가 남한만 국제연합 감시 아래 단독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5월 10일에 제헌국회가 수립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죠. 이때만 2년이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래 이전에 처음에는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하기로 했다가 소련이 막죠. 북쪽에 인구가 더 적다는 이유로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결국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서 국회가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 8월 15일에 해방과 같은 날이죠. 정부가 수립됩니다. 48년 8월 15일이요. 우리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뒤에 9월 9일에 한반도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대빵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도 똑같아요. 자기는 통일할 마음이 1도 없었어. 김일성도. 그냥 둘 다 됐어요. 그냥 아휴 어쩌겠습니까? 그쵸? 역사는 원래 이렇게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됐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했죠. 50년부터 53년까지. 지금 촬영 기준으로 3일 전이었네요. 3일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가 한반도는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흘러갔고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중요해요. 일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살펴볼게요. 어쨌든 일본에는 미군이 들어가. 소련은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연해주고 여기가 만주잖아요. 소련이 이렇게 오다가 만주에서 한반도 북쪽까지 내려오다가 멈췄고요. 미국은 일본 들어갔다가 한반도 남쪽까지 들어간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일본 전체는 미군이 장악했어. 그래서 미국이 도쿄에 뭘 설치하냐면 연합국 최고사령부라는 걸 설치해요. 여러분 영어로는 줄여서 SCAP, GHQ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냥 미군이 일본 정치를 대신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45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45년이 들어왔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그리고 52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군 연합국 최고사령부 연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때 군정 책임자가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이름 들어봤죠?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군인, 그 양반 맞아요. 인천 상륙 작전 했던 그분이 GHQ 최고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아더 주도하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해요. 그 개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굉장히 내용도 많고 출제할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의 개혁을 실시해요. 민주화랑 비군사화, 그러니까 비무장 조치죠. 첫 번째 민주화로 보면 여성 참정권도 도입하고요. 지방자치제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재벌을 개혁해요. 그래서 일본의 재벌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추진해서 자영농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노동 조합의 활동도 보장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 자유화 및 민주화도 시행하고요. 교과서에서 전쟁 미화 내용 삭제하고 중학교 의무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에서는 탄압적인 제도 같은 거 많이 폐지했대요. 요거보다 중요한 게 비군사화 조치예요. 그래서 국동 국제 군사 재판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전쟁 지도부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국동 국제 군사 재판은 밑에서 여기 보이죠? 따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체하고 군국주의자, 그동안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런 공직자들은 전부 다 추방해요. 그리고 평화헌법을 공포해서 일본 군대 보유를 금지시키고요. 일본이 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 포기를 명시해요.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동 국제 군사 재판, 줄여서 도쿄 재판이라고 하고요. 신헌법까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단독으로도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자, 국동 국제 군사 재판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군사 재판입니다. 전쟁 지도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주도한 전쟁 지도부 처벌하고요. 군국주의자들 공직에서 싹 다 추방합니다. 다 비슷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을 주도한 애들. 일본에서 처벌하고 추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거 연도도 알아야 되는데, 진행하던 중에 중국과 북한이 48년, 중국이 49년에 공산화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일본을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는데, 처음에는 중국이랑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려고 해요. 저기 우리 동아시아 지도 보면 없네. 죄송합니다. 센스가 부족했네요. 그냥 제가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한반도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있죠. 여기 소련, 중국, 북한 다 공산화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남한이랑 일본이 공산화되면 동아시아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반공기지를 삼고 남한은 무조건 공산화되는 거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반공기지를 삼아서 한반도 남쪽을 지원하고 무조건 남한은 공산화되는 거 막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전쟁 범죄 처분을 약하게 만들려고 미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일본 전쟁 범죄 처분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히 천황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일본 천황은 무죄로 판결돼. 근데 이거는 반공지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했어. 일본 애들은 천황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 왕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왕조가 몇 번 바뀌었잖아.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한 왕조예요. 한 집안에서만 왕이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천황을 신처럼 받들어. 그래가지고 막 천황을 처벌하면 일본 국민들 다 집단 자살한다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제발 천황만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다 국민들 다 쓰러진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천황은 그런 이유에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 그 메가더 주도하에 평화헌법 신헌법을 만듭니다. 정식 명칭이 신헌법이고 평화헌법은 이유가 있어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해요. 이 말은 뭐냐면 천황은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권 재민 원칙을 명시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다라는 원칙을 이때부터 명시하게 돼요. 아시죠? 천황의 그전에는 일본의 국권은 천황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빼버리고, 그리고 인권 보호 조항도 여러 가지 강화를 했대요. 중요한 건 군대, 군사력, 군사력이라 써줄게요. 군사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 명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력을 가질 수도 없고 전쟁 포기, 정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불립니다. 평화적인 헌법이라 해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좀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이게 여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냉전체제가 형성돼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냉전이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랑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립, 그래서 둘이 편먹고 싸우는 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왜 냉전이라고 하냐면 직접 총칼 들고 전쟁을 하는 걸 열전이라고 해요. 반대로 실질적인 전투가 아닌 경제, 외교, 정보 등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싸우는 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로 싸웠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국민당이랑 일본을 지원해야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냉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거든요. 당시 전쟁 끝나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이 이때 뭐 어떤 걸 하냐면 튀르키예랑 그리스에서 공산화 되는 걸 막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지구상 언제 어디서든 공산화 될 위험이 있으면 미국이 두 발 뻗고 달려가서 공산화를 막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공산권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소련은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공산주의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둘은 2차 세계대전 때 한편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이가 탁 틀어지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국공내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냉전 체제가 형성된 것이 국공내전이에요. 중국민당 자본주의랑 공산주의가 대립을 했기 때문이죠. 일본 항복 이후에 일본 애들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중화민국은 있는데, 그래서 중화민국을 주도하는 건 국민당이죠. 그래도 공산당 애들이 있어. 어쨌든 이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는 그런 대사 아래 둘이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먼저 중재를 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진행하지만 이때 그래서 10월 10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긴 해요. 그래서 막 쌍십 협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냥 서로 그냥 보여주기식 평화협정이었고 서로는 이미 속마음으로는 둘 다 전쟁하려는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46년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해요.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국민당이 당시 공산당 본부가 예난에 있었거든요. 중국 예난에. 화복, 만주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합니다. 국민당이 유리했어요. 처음에. 근데 공산당 애들 점차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해요. 공산당이 그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땅 나눠준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도 공산당을 조금 도와줘요. 그래서 공산당이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전세를 역전해요. 47년에 총 반격까지 전개하면서 49년 가서는 공산당이 베이징과 중국 대부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국민당은 무너졌냐? 우선 국민당이 관리하던 지역에서 국민당 관료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들이 막 빼돌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애들이 관리하던 지역에서는 국민당을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민심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제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미국도 국민당 지원을 끊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당이 패배합니다. 49년에 공산당이 승리를 하죠. 최종 승리. 그래서 이 중국당은 공산당 차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수도가 베이징입니다. 지금 수도가 북경이죠.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를 재조직하고 12월에 거기 타이완을 중화민국으로 삼습니다. 이 둘과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양안 관계라고 해요. 중국과 대만은 이렇게 있으면 바다를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서한, 동한 이런 한 바다를 두고 양쪽에 있다고 해서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특수한 관계라 해서 양안 관계라고 불러요. 그쵸. 처음에는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 수립됐을 때 미국은 중화민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중국. 외교, 경제, 봉쇄 정책도 수립하고요. 일본을 반공 기조화로 해요. 왜냐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아시겠죠? 이렇게 국공내전의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국공내전도 이제 시험에 종종 최근에 많이 등장하니까 이 배경 전개 결과까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요즘도 사이가 안 좋죠? 여기는 진짜 전쟁 날 것 같은데? 무서워요. 옆 동네에서 전쟁 나면 우리한테 불똥 퍼질 수 있잖아.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기는. 다음 한국과 일본에서의 냉전 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또 한반도에 있었던 냉전이라고 하면 6.25 전쟁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국북내전이던 6.25 전쟁이던 베트남 전쟁까지를 냉전 속의 열전이라 그래.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냉전 체제가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의 진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은 냉전 속의 열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6.25 전쟁은 역시 이 전쟁은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배경, 전개, 결과. 근데 아직까지 6.25 전쟁은 동아시아사에선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가볍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지? 근데 이것도 낼 게 참 많은데 그쵸? 한국사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배경 소련의 핵개발 성공과 중국의 공산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미 애초에 남북한으로 쪼개진 게 배경이에요. 그렇게 된 이상 역시 이것도 똑같아. 한반도도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서로 호시탐탐 상대방을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38도 부근에서 이미 사소하게 군사적 충돌이 있었대요. 그리고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자, 이거는 미국 에치슨이 국무장관인데 그 양반이 발표한 라인이야. 미국이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베트남을 제외한다.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에치슨 라인 내용까지 알아야 돼. 이제 에치슨 라인에 일본이 빠졌는지 포함됐는지 그걸 시험에 물어봐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 자세하게 알아둬야 된다.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지도까지는 참 못 그리겠네. 죄송합니다. 일본이 있죠. 필리핀이 한 이쯤 있나? 이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 동아시아를 지키려고 할 때 어디까지 지키겠냐고 하면 일본 너무 못 그렸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키겠다. 한반도, 타이완, 베트남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냐면 저도 이 6.25 관련된 교수님 서적에서 참고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미국은 당시 이제 공산화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전 세계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방위할 순위를 매겼대요. 어디가 중요한지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야. 근데 미국의 지금이야 또 미국이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도 엄청나게 국방력이 강력하잖아 미국이. 그럼에도 모든 나라를 지키진 못하죠.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돈, 경제적이랑 인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미국은 더 그랬겠죠. 그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순위를 매기다 보니 남한과 타이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발표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에 의해 설명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니 북한은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가서 전쟁 동의와 지원을 받아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소련과 중국이 도와주겠다. 우리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침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침인 거는 이제 다 구분할 줄 알죠? 이거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똥침이잖아.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우리가 똥침을 찌르면 똥침이라고 하지 손침이라고 안 하죠. 그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남한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그래서 남한이 공격을 받아요. 처음에는 북한이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해요. 그래서 남한이 딱 요만큼 땅만 남았죠. 그래서 요 낙동강이 이 선이 낙동강이잖아. 그래서 이 선을 기반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남한이 겨우겨우 막고 있었어. 이제 이것 뺏기면 통일이야. 북한이 통일하는 거야. 근데 그때 미국 주도로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미국이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유엔군 참전하기로 해서 17개 국가가 참전을 해줘요. 그때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인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군대 올라가고 여기서 이 위아래로 군대를 뻗트려서 여기 있는 북한군 무너뜨리고 위로 쭉쭉 올라가요. 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백두산에 태극기 꽂으면 통일되는 순간에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중국이 그 전에 김일성한테 약속을 해요.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참전하겠다. 중국이 인구가 많죠. 그래서 딱 압도적인 인구 수로 밀어붙입니다. 그걸 인해 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북한 및 중국군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요 38도 선에서
전선 교착대.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질질 끌리는 거야. 아시겠죠? 전쟁 장기화입니다. 서로 이기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정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정전 협정이라고 할게요. 협정을 시작해요.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 협정을 체결했어. 당시에 이승만 도장은 빠져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은 일단 유엔군한테 그 전시 작전권을 내줬고, 두 번째는 본인은 통일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하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 다음 6.25 전쟁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됐죠. 그리고 이제 남북 대립이 심화되죠.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전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전쟁 과정에서 서로 너무 많이 죽고 죽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리고 이념 대립 및 군비 경쟁이 심화됩니다. 사회주의가 잘 사냐, 공산주의가 잘 사냐, 자본주의가 잘 사냐, 이렇게 서로 이념 가지고 대립을 하고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군비 경쟁도 심화됩니다. 실제로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근데 80년대 들어서 비슷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훨씬 잘 살고요. 지금이야 한 45배,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훨씬 잘 살죠, 우리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이 주둔합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해요. 지금도 있죠,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려요.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유엔군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전부 일본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이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군인들도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대요. 그래서 겸사겸사 일본 경제가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타이완도 미국과 상위 방어 조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때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 인정받아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이때 타이완 통일 기회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6.25 전쟁에 너무 많은 군사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타이완을 정벌하고 싶었음에도 군사력이 부족해서 정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에 공산주의 지정 내에서 위상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산당 불만 세력도 속청해서 정권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이 정도. 요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 결과로. 자, 그 다음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일본 냉전 체제에서 일본에 관한 키워드는 바로 주권 회복입니다. 일본은 당시 주권이 없었어요. 미국 아래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주권을 회복하는지. 자,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중국과 북한이 공산되고 6.25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국은 일본을 반공 기지로 만들려고 해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역코스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민주화, 비군사화 정책을 했었잖아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비군사화, 민주화 정책 역행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일본은 반공기지를 만들기 위해 경제 재건을 우선시했고요.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경찰 예비대라고 군대 비슷한 걸 만들어요. 이름만 군대가 아닌지 군대랑 똑같아요. 그리고 공국주의 세력의 정계 복귀를 허용합니다. 이걸 다시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간다 해서 역코스라고 해요. 이해 가죠? 이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는데 배경은 6.25 전쟁 발발이에요. 1950년에 창설합니다. 일본의 치안 강화를 위해 창설한 군대예요.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1954년에 자위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을 해요. 자,
다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장.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일본의 주권 회복과 국제사회 복귀가 목적입니다. 누가 주도하냐면 미국이 주도해요. 미국이 일본 방공기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미국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연합국 간 체결을 한 거예요. 여기 승전국이죠. 패전국. 그래서 막 이때 조약을 많이 체결을 해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 피해 당사자국, 우리 일본한테 피해받았던 중국, 타이완, 한국, 북한 모두 불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공산권 국가도 서명을 거부해요. 미국이 주도했기도 했고 당시 상황이 서로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러시아 및 공산국가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개, 일본 전쟁 책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그냥 미국 주도하래 그냥 다 봐주세요 하면서 연합국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 일본 주권 회복에 동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합국과 일본의 손해배상은 이때 거의 다 처리돼요. 이 나라들 빼고 전쟁 관련해서 피해 보상 같은 건 이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적 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과는 일본이 따로 손해배상을 체결해야 됐지. 우리나라랑 그래서 한일 수교 때 그거에 관해서 정리를 했죠. 북한과는 아직도 수교를 안 맺었어요. 그리고 피해 보상도 아직도 체결하지 않았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거 같은 날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별게 다 나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글씨 왜 이래?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은 날인 것도 시험에 나와요. 미일 안보 조약을 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게 됩니다. 특징?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체결했다. 이거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전부 알아둬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요. 다음 베트남 전쟁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트남 전쟁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요 순서 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를 나눠서 그 흐름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제 연표 문제로 선후 관계를 물어보고요. 쉽게 등장하면 이거 베트남 전쟁인지 알아? 이 정도로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선후 관계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 전쟁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두 번의 전쟁이 존재해요. 처음이 베트남 독립전쟁.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전쟁이고요. 그 이후에 전쟁이 진짜 베트남 전쟁, 베트남 내전이죠.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랑 싸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1차 베트남 전쟁, 2차라고도 하는데 2차 베트남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 표현은 첫 번째가 베트남 독립전쟁,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이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저도 구성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베트남 독립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1887년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 지배했고요. 그 뒤로부터 쭉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공격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뒤로 45년 일본 패망 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졌죠. 그래서 일본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요. 그때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 이름이 3개가 등장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 3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일단 처음에 호치민이 수립한 국가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때는 하나예요.
그리고 하노이에 수도를 뒀어. 이때는 공산주의 정부야. 전체가 다 공산주의 정부고 전체가 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프랑스가 내전이 아니지, 전쟁을 펼쳐요. 베트남이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베트남 독립전쟁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제네바 회담을 열고요. 제네바 협정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베트남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베트남을 쪼갭니다. 당시에 베트남을 남북으로 쪼갠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당연히 제네바 회담엔 베트남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미국, 영국 이런 강대국들도 참여를 해요. 이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소련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베트남이 너무 성장하는 걸 원치 않고 또 오히려 프랑스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너무 커지는 것도 경계할 겸 프랑스 편도 들어줄 겸 베트남을 남북으로 쪼개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17도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베트남이 2년 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요. 이제 이 쪼개진 베트남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총선거를 다시 실시하자.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그쵸? 이거 당연히 제대로 될 일도 없고, 이미 베트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력이 갈리는 상황도 됐고, 중국과 소련은 또 베트남 편을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베트남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존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수립된 국가는 북베트남으로 돼버렸어요. 수도가 하노이예요. 지금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죠. 그리고 남베트남은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얘네 수도는 사이공이에요. 통일된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해서 수도가 하노이입니다. 이 세 개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고. 자, 미국은 역시 이 베트남 독립전쟁이 끝나자마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남베트남을 지원해요. 그리고 남베트남이랑 미국이 손을 잡고 총선거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베트남만 단독 선거를 실시해요. 그래서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이게 제네바 회담 1년 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베트남 내에서도 남베트남 정부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 세력이 있었어. 얘네들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에요. 얘네를 줄여서 베트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남베트남에서 결성이 돼서 북베트남 호찌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 애들이 남베트남에게 군사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크게 보면 베트남 공화국 수립부터 베트남 전쟁을 보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결성 이후로도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둘이서 일단 싸우고 있어요.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랑. 근데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는 통킹만 사건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미국 군함이 베트남 통킹만
여기가 tonkin만이에요. 여기서 미국 군함이 베트남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졌죠. 어쨌든 미국이 주장을 해서 미국 군함이 공격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 폭격을 본격화해요. 이게 국제전으로 확대되죠. 이때부터 한국도 남베트남에 파병을 하고요. 북한, 중국, 소련은 북베트남을 지원해요. 근데 이때는 유엔군으로 파병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편으로 그냥 개인 자격으로 참전을 했어요. 미국 동맹국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구정공세, 구정 신정 혹시 구분할 줄 아나요? 옛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죠. 지금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 구정 때 본격적인 대공세를 펼쳤지만 그것도 실패해요. 일단은 실패해. 그래서 전쟁이 계속 길어져. 여러분 60년부터 했다 쳐도 16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그쵸?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미국 내 반전 운동이 심해져요. 막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이 욕 바가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닉슨 대통령이 아니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이라는 뜻이에요. 남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정책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시아 방위는 이제 아시아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 두 가지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을 미국이 이제 발 빼기로 했어. 본격적으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하고요.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75년에 점령해서 그 이듬해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해요. 베트남 통일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공산화가 되었고요. 미국이 진 얼마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여러 가지 전술로 미국을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 이기기 쉽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을 이긴 몇 안 되는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대신 이제 일부 남베트남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남베트남 주민들은 공산주의 정권 탄압을 회피하려고 해외 이주도 하고요.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 시도를 합니다. 왜 빠르게 관계 개선을 시도를 했냐면 베트남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소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이랑 친하게 돼서 중국이 더 성장하게 됐죠.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는 공산화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이야기는 교과서에 많이 안 나오는데 프랑스 베트남 사이에서 같은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묶였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근데 얘네도 같이 독립을 했고요. 독립한 이후에 얘네도 같이 공산화가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얘네는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전쟁 특수로 성장합니다. 이번에 한국도 껴있어요. 한국이 파병도 많이 하고 미국을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도 한국 파병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또 한국 군인들이나 기업이 베트남 가서 성장을 많이 해와요. 일본도 역시 미국이 군수물자를 제공해서 경제적 특수를 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할게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구분해서 각각의 배경, 전개, 결과 나눠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요 사건들도 꼭 알아둬야 되고 순서 암기가 첫 번째, 주요 사건 암기가 두 번째고 닉슨 독트린, 파리 평화협정, 제네바 협정 이 세 가지 협정의 자세한 내용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 가지고 단독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둬야 된다. 아시겠죠?
이번 6월 모의고사 때도 베트남 전쟁 순서 문제로 등장했죠. 지도에서 순서 찾는 문제로 학생들이 그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답률 3인가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 문제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잘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교입니다. 자, 동아시아가 수교를 맺게 된 계기는 냉전이 완화됐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생각해보면 한중일 사이에서는 한일 수교가 65년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최초의 수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배경, 국교 회복의 배경. 베트남 전쟁 장기하면서 닉슨 노트를 발표합니다. 그럼 아시아 정책도 변화하고 닉슨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미소 경쟁이 완화됩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든지 전략 무기 제한 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미소 관계도 나름 괜찮아져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게 된 배경을 볼 건데, 여러분, 이 배경은 설명하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수교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연도입니다. 무조건 연도. 그리고 누가 누구랑 수교했는지 알아두면 되고, 무조건 연도.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 분쟁 60년대 이후로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서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대빵하려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소련은 일반적으로 중국 원조를 중단하고요. 그래서 중소 군사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소 분쟁 이후에 미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고, 미국 역시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미국은 또 베트남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 중국을 많이 끼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도 너가 베트남한테 잘 얘기해서 전쟁 얼른 끝내자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이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고요. 자,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둘 중 하나만 합법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합법정부로 인정받으면 대만이 탈락하고, 대만이 합법정부면 중국이 박탈당하고 이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91년도 이전까지는 남한만이 합법정부였죠. 근데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면서 북한도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도 타이완은 국제연합에 가입되지 못해요. 중국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타이완은 합법정부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을 지원한 이유가 있었다. 지원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성장을 도왔고, 그때 그 전까지는 미국이 타이완을 오히려 같은 편으로 생각을 했죠. 중국 공산화를 막으려고. 근데 중국을 성장시키려고 타이완의 합법정부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국제연합을 탈퇴해요. 중국이 가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요. 72년도에. 이거 연도 다 알아야 됩니다.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미중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미중 수교가 79년이에요. 둘이 국교를 맺고요. 타이완과 미국은 국교를 단절합니다. 이것도 똑같아. 미국 어떤 국가든 중국과 국교 관계를 맺으려면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해야 돼요. 이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지금은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많이 견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타이완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겁니다. 서로 언제든 이렇게 친해졌다 틀어졌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타이완한테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죠. 근데 뭐 서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완도 미국이 지켜주면 좋으니까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또 그때는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일본 보겠습니다. 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하니까 일본도 그때서야 부랴부랴 중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 수립한 건 일본이 먼저예요. 미국은 79년에 수교를 맺었고 일본은 72년.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중국을 유엔을 합법적으로 인정했고 중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 그 중일전쟁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까지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대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78년에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양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알아두고 한국과는 92년에 그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 펼치면서 그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많이 합니다. 한중 수교, 러시아 수교도 아마 노태우 정부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 수교 92년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이제 수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중 수교 92년, 한배 수교. 베트남과도 했네요. 노태우 정부가. 베트남도 공산권 국가인데 이때 수교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교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수교가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더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나올 법한데 안 나오네. 한국사에서도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일 수교가. 어쨌든 보겠습니다. 한일 수교의 배경에는 이 세 국가의 입장이 다 달라요.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취임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 성장이에요. 중화공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인데 돈이 필요하지. 땅 파봐야 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본으로부터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본은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한국과 수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미일 동아시아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공산권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둘이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국교도 체결하지 않으면 서로 이 한미일이 셋이 방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한국사 내용에 보면 막 김종필 5.16 회담이라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미리 이미 그 수교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시위가 한국에서 펼쳐져요. 그게 6.30이거든요. 그럼에도 뭐 수교로 맺어집니다. 이게 한일 기본 조약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고요. 65년에 일본으로부터 자금, 기술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개발 계획에 활용을 하고요. 한계점이 있죠. 과거사를 말끔히 청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그 일제강점기 문제라든지 이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아서 한국이 경제 발전에 좀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수교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것부터 할게요. 한일 기본조약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국교 수립하고요. 중일 공동사령명 발표했고 조약까지 했었죠. 여러분들 그냥 반복되는 건 제가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수교하는 걸 쓰고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수교하는 걸 쓰다 보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냥 연습한다 치고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본과 타이완 보겠습니다. 일화 평화조약이라 해서 일본과 중화민국 국교 수립입니다. 물론 이제 얘네도 전쟁을 했지. 그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까지 어쨌든 중화민국
수교이었으니까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그래도 얘네가 국교 수립을 빨리 했네요. 그래서 둘이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타이완이 일본에 배상 포기를 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과 일본은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과 조약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따로 다시 수교를 맺어요. 그래서 일소 공동선언이라 해서 소련이 일본에 배상 포기하는 대신에 국교를 수립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했으니까 한국과 중국은. 그리고 북한 보겠습니다. 북한 잘 안 나와요. 가볍게만 보면 소련과 멀어진 이후에 중국 의존도가 심해집니다. 이 북한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약간 간보다가 이제 약간 중국과 소련과 멀어지고 중국 쪽으로 들러붙어요. 그래서 소련과 멀어진 이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91년도에는 남북한 동시가입,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하고요. 2000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에 한 번이었죠. 최초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때였고 이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한국사에서는 통일 파트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국교 수립 회담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북한이 진짜 일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 북핵 문제라든지 또 북한 애들 일본이 납치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아까 잘못 얘기했다. 우리가 한일 수교할 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고 8억 달러를 차관, 그러니까 빚으로 받았을 거예요. 다시 한국은 일본과 수교할 때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러니까 공짜로 3억 달러를 받고 차관, 빚으로 2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요. 근데 북한은 소문에 300억 달러 달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교 파트는 꼭 연도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